안녕하세요. 호유 한율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일본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본 정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부 그 시청자들 중에서 한국 경제도 좀 다루어 달라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일단 한국 경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던 이유는 부동산 시장 또 중국 경제 이런 등등이 한국 경제에 너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언급을 자제하고자 했죠.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난해 연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지난해 연말이 아니네요. 2021년 연말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지금 시작과 함께 이제 부동산 시장은 포유 환율 연구소 예상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중간쯤 와가 있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종착점은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일본처럼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 생각이에요. 일단 한국 그 경제 성장률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0.6% 성장하고 하반기에 사실상 0.0%인데 좀 마이너스에 가까운 0.0%예요. 그 다음에 4분기가 이제 마이너스 0.4% 성장을 해가 전체적으로는 한 0.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해 그래도 한국이 올해보다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내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환경은 중국 경제 환경은 팬데믹으로 사실상 나빴지만은 올해보다 외부 환경은 나빴다고 봐요. 근데 내부 환경은 올해가 더 나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부동산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 희생자가 너무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시장 참여자 모두 다가 지난해 당해버렸단 말이죠. 가상자산,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나머지 주식, 다 당해버렸기 때문에, 내수 쪽에서 내부적인 요인은 더 나빠졌다. 그래서 소비 여력이 지난해보다 더 나쁘다라는 거죠. 물론 중국 경제가 회복돼 가지고 조금은 여건이 외부 환경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회복도 어디까지 회복될지는 지금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일반적으로 침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미국과 달리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원래 1분기도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자,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4인데 1분기에도 최소한 0.4 정도 마이너스는 나올 것 같다. 미국과 좀 차이점인데, 그래서 제가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연초에 철저하게 가치주 중심으로 가라. 성장주라는 이름으로 그 적자 기업에 투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업 부도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며칠 전에 어떤 기자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적자 기업이 성장 가능하냐라는 거죠. 우선은 적자 기업은 어떻습니까? 자금 조달 금리가 15%대예요. 그런데 15% 금리를 주고 투자를 해가 성장한다? 그런데 매출액 마진율은 대부분 4%예요. 그런데 그런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AI 관련 주식이든 아니면 다른 테마 주식도 적자 기업은 올해는 성장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요. 적자 기업은 다 15%예요. 그러니까 적자 기업을 가지고 성장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일단 사기성 발언이다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물린 세력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분위기 잡는 거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을 이제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일본 지난해 성장률이 0.4 내지 0.4 정도로 보이는데 한국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그 GDP의 거품이 한국보다 작아요. 한국은 GDP의 거품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잖아요. 지금 2021년 대비 2022년 말 기준으로 거의 뭐 40% 정도 하락했으니까 2021년 GDP, 그러니까 실제 가격 곱하기 아파트 건축 건수, 그게 GDP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쪽의 GDP죠. 그러니까 거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 GDP에. 근데 일본은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뭐 안정되어 있고 물가도 안정되어 있다 보니 그 GDP의 거품이 작아요. 그러니까 내실이 있는 GDP다. 그러니까 똑같이 0.3% 성장을 해도 한국 GDP하고 일본 GDP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주식시장 참여자들도 상당히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돼요. 또 경상수지가 일본은 그래도 하반기에, 지난해 하반기입니다, 한 300억 달러 이상 흑자 기록했는데 우리는 적자거든요.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영된 거는 한 20년 됐을 거예요.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경우는 가끔 있었지만은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영된 거는 20년이 넘었지 싶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무역 부분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오니까 뭐 전체적으로 GDP도 마이너스 성장인데 부동산 경기까지 망가지니까 그것도 정부가 지출을 통해서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을 조금 막고 있는 정도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일본보다 한국이 높아요.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약 한 4,300억 달러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2021년 말 대비로 하면 300억 달러 정도 감소했어요. 그것도 외채를 가지고 그 외환보유고 감소를 막았거든요. 외채가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외채를 보면 뭐 2019년 말 대비하면 1,700억 달러 증가해서 한 40% 증가해서 해가지고 지금 4,600억 달러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외채가 많은 거죠. 남은 돈 빌려가지고 외환보유고 감소를 막는 동시에 돌아오는 그 단기채를 갚았다라고 봐도 크게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환율 상승을 외채를 가지고 막았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일본 정부가 엔화 같이 하락을 유도했고, 즉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일본 금융회사와 일본 기관 투자자들이 금리가 높은 미국 등지에 투자를 유도하니까 자연스럽게 엔화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 가치 하락을 유도했다면 한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고 하니까 환율 상승 압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채를 가지고 환율 급등을 막았으니까 똑같은 환율 상승이라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환율 상승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향후 우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원엔 환율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겠죠. 무조건 뭐 외환 보유가 줄었다, 또 아니면 외환 보유가 충분하다, 아니면 일본이 망한다, 이런 논리로 가지고 접근하면 오판을 하죠.
경제학자들이 주로 표절 박사다 보니까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분석이. 그게 표절 박사의 한계거든요. 실력이 없으니까 표절을 했고 분석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 하다 보니까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다 두리뭉실해요. 미국이 달러 공급량을 늘렸으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두리뭉실하다.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이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일본이 몰락한다. 두리뭉실하고 피상적이래요. 구체적으로 왜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엔화 가치가 의도적으로 하락 유도하는 것을 두고 일본 몰락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력차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제 하반기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게 20년 만인데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회복하는데 시간 걸리고요. 또 문제는 동남아, 우리가 신흥국 수출이 많은데 신흥국은 원래 상반기까지 다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경상수지가 그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또 외채를 가지고 막아내겠죠. 그럼 외채는 계속 증가할 거다라는 분석도 가능하고, 물론은 이제 그 외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은행이 빌리느냐, 아니면 기업이 빌리느냐, 아니면 중앙은행이 빌리느냐에 따라서 안전성 정도는 다르겠죠.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외환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은 그냥 점치듯이 분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최근에 K대가 아니에요. 대학 K 교수, 그분 또 환율 내려간다 하는데 그때부터 또 환율이 상승 반전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가 없으니까 계속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 30년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외환시장, K 교수만큼 무능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아마 그런 교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경제 전문가 없었을 거예요.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이 마이너스가 경기 침체가 임박했는데 미국이 경기 침체 임박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경기 침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지난 한 해가 아니고 10년 이상 그분에 보여주는데, 제가 이쪽에 외환시장 쪽에 관심을 가진 지가 한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그렇게 무능한 경제학 교수는 처음 봤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또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원 달러가 1100원대로 내려갈 거라는 둥, 여튼 수준 자체가 너무 한심하니까 여러분들 그분의 얘기 들으면 그야말로 여러분 폐가 망신할 확률이 높다. 외환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경제가 또 침체가 한국에 오는데 주가가 3천까지 올라간다는 논리를 또 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고 뭔가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망은 틀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논리적 근거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설득력이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 가지고 노는 모대학 K 교수 가지고 노는 자료를 보면 근거가 설득력이 없으니까 전망은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 경제, 이게 주식시장 굉장히 중요해요. 2500선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한 100 정도, 2600, 운이 좋아서 700까지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물론은 주가지수 기여도가 높은, 가중치가 높은 삼성전자 등이 이제 올라가는 방법으로 지수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다수 주식은 빠지는 구조가 2023년의 구조일 거다. 그래서 작전주는 가능한 피해야 된다. 그래서 가치주 쪽으로 가라는 얘기도 바로 그 얘기예요.
미국 증시가 되면 한국 증시도 동반해서 조금 영향을 받잖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데 가치주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야한시장도 애행화 가치는 의도적으로 하락을 유도했지만은 한국은 어쩔 수 없이 하락 압력을 받는데 외채를 가지고 막았다. 일본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향후 야한시장 대응 전략도 달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일본 GDP는 이제 IMF 얘기인데, 물론 IMF가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IMF, 골드만사스 이런 쪽 인용 잘 안 해요. 지난 1년간 보면 석유 시장도 골드만사스 얘기, 그 다음 JP 모간 얘기 다 부정해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 얘기 다 수용 안 해요. 근데 원래 일본 GDP 1.7% 성장 전망은 IMF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 오히려 그보다 조금 더 나올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이제 22년보다 국내 경제 환경이 안 좋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거거든요. 국내 경제 환경이 안 좋으면 그래도 우리가 수출보다는 내수 쪽이 크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보다 더 나쁠 거고, 일부 외국계 IB 등에서는 1.0% 성장한다는데 지난해 올해보다 내부 환경 좋았죠. 그래도 0.3%밖에 성장을 못 했는데, 물론 외부 환경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올해는 내부 환경이 더 나빠지니까 1.0% 성장도 어머니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이제 지난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아직도 시작 단계라고 보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6만 한 8천 세대를 미분양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원래 연말까지 10만 세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그 부동산 담보대출자한테 담보 부족분을 채워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돈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죠. 부동산에 올인했는데 돈이 거기서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사람이 거의 100만 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100만 명 전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2021년에 이제 연끌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4, 500만 명은 재산이 대부분 감소한단 말이죠. 아마 담보 가치가 크게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 부동산 경기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혹자들은 이제 전세 가격을 보고 전세 가격 바닥이 이제 부동산 가격 저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세 가격 바닥이 언제인지는 또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5년, 10년이 걸렸다는 거죠. 전세 가격 바닥도. 또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또 다시 전세 가격이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일본이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경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잃어버린 10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 경제를 봐야 될 것 같고, 여하튼 증권시장, 주식시장도 한국보다는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보다는 일본이다. 원래 3천선까지 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철저하게 가치주 중심으로 가야 된다. 작전 세력이 하는 그런 기업들, 즉 적자 기업은 성장 불가능해요. 금리가 15%인데 적자 기업은 어떻게 성장해요? 그리고 매출을 한 마진율은 4%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 사기꾼들 많아요. 1000배 성장한다. 적자 기업이 어떻게 1000배 성장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00배 성장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얘기예요. 적자 기업인데. 적자 기업은 부도가 안 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 사기성 그 정권 전문가들이 부지기수니까 그런 분들한테 현혹되지 말라
라는 측면에서 오늘 한국 경제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뭐 수용해야지 그걸 현실과 그 너무 동떨어지게 행동하면 결국은 패가망신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